예,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금요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 및 증시 동향 발표가 있겠습니다. 임정은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은입니다. 전일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선물옵션 만기일로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반등 흐름이 연장됐습니다. 양시장 모두 1%대 강세로 마감했는데 사흘 연속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정치 불확실성이 불거졌던 지난 4일 이후의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했습니다. 미증시에서 M7 종목을 비롯한 기술주의 강세가 두드러졌던 가운데 국내 반도체주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테슬라가 3년여 만에 신고가를 경신함에 따라 2차 전지주도 장 후반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한편 SK그룹 자회사인 SK팜테코가 최근 글로벌 제약사와 대규모 수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제약바이오주의 강세를 견인했고, 이와 함께 녹십자, 대웅제약 등 개별 기업 호재도 업종 강세를 뒷받침했습니다. 다음 해외 증시입니다. 미증시는 물가와 고용 우려를 자극한 지표 결과와 전날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던 기술주들의 숨고르기 속에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11월 PPI는 전년 대비 3.0% 그리고 전월 대비로는 0.4% 상승해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고,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가파른 연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24만 2천 명으로 전주 대비 17,000명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해 고용 둔화 우려를 증가시켰습니다. 아마존과 알파벳 등 전일 신고가를 경신했던 M7 종목들은 대체로 약세를 보였고, 테슬라는 7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이날 마무리된 경제공작회의에서의 추가 지원책 기대감에 상승했고, 유럽 증시는 ECB가 25bp 추가 금리 인하를 결정한 가운데 프랑스와 독일 등 전국 혼란이 이어지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예상을 웃돈 생산자 물가 결과가 물가 불안을 자극하면서 상승했고, 달러는 ECB와 스위스 중앙은행인 SNB의 금리 인하 결정에 유로화 스위스 프랑이 약세를 보이면서 상승했습니다. 유가는 국제에너지기구의 월간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공급 과잉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4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관점 포인트입니다. 시장은 12월 인하 여부보다 내년 금리 인하 속도에 관심이 있는데, 인플레이션 둔화 정체 신호가 이어진 점이 미증시 우려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국내는 정치 요인 등 악재가 선반영되었다는 인식에 사흘 연속 반등했으나 추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의 관망세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오늘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일로 구성 종목 및 유동주식 비율 조정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련주 영향도 관심 있게 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제 중국의 경제공작회의 내용이 공개되었는데요. 관련된 자료입니다. 박수현 연구원입니다. 네, 어제 저녁 늦은 시간에 경제공작회의 내용 발표됐습니다. 중국이 9월부터 계속 전향적인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경제공작회의는 내년 3월 양회 전에 중요한 내용들 정책 기조를 잡는 회의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었습니다. 이전에 12월 정치국 회의가 개최됐었는데요. 여기에서 발표한 내용과는 사실 대동소이하다라는 평을 먼저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책 우선순위를 한번 살펴보자면 3중 전회를 7월 달에 개최했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정책 우선순위의 첫 번째는 항상 첨단 기술 확보였습니다. 9월 정치국 회의부터 조금씩 톤의 변화가 확인되기 시작했고, 이때는 모든 정책의 첫 번째 순위가 내수 소비 확대로 설정이 됐습니다. 경제공작회의에서도 내수 소비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 첫 번째 순서로 언급이 됐고요. 중국의 이구안신이 지금 시행 중입니다. 주로 가전과 자동차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요. 내년 3월 양회 이후에는 품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구안신 보조금은 스마트폰, 태블릿, 가구, 인테리어 제품까지로 품목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일부 지방정부가 이미 이구안신 품목을 좀 확대하고 있고, 중앙정부의 지침이 내년 3월 양회 이후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대부분 지역이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화 재정정책 기조는 정치국회의에서 발표했던 통화는 적절히 완화, 재정은 보다 더 적극적인, 한 번씩 또 톤이 더 강화된 기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을 강화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통화 정책은 올해 12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연말 전에 지준율을 50bp 인하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년에는 기준금리 60bp 인하, 지준율 100bp 인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재정 적자율은 과거 대비 1%포인트 상향한 4%로 설정될 전망이고, 다만 지금 컨센서스가 4%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4%를 상회하는 규모 혹은 관련되어 있는 정책의 컨텐츠가 어느 정도 서프라이즈가 확인이 돼야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특별국채는 시장 예상치인 2조 위안 이상으로 제시될 경우에는 관련 기대감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중국 데이터가 굉장히 좀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 데이터는 2개월 연속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는데요. 소비자 물가는 계속해서 예상치를 하회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와 소비자 물가의 괴리가 확대되는 이유는 여전히 중국 소비자의 소비 성향이 초저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가에 유의미한 반등이 없다고 하면 기업이 개선을 당장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9월 말 정부의 정책 강화 예고 이후에 중국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굉장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익 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고배당과 IT텍 그리고 저가 소비로 구성하는 포트폴리오가 상대적으로는 안전한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일본 시장 출장기 자료입니다. 강유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담당 강효주입니다. 지난주에 일본 출장을 좀 다녀왔습니다. 출장을 통해서 확인한 것들을 오늘부터 차근차근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종합적으로는 연간 전망의 내용과 현지의 기대가 좀 일치하고 있음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연간 전망에서 정부의 밸류업 노력이 실효성을 보이고 있고, 이러면서 스트레치 쉐어홀딩스가 축소되고 이 재원을 가지고 자사주 매입이 확대되고 있다. 이게 새로운 수급 주체이자 EPS 상승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 계속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두 번째로는 일본 내수 경기 회복이 N 강세에 따른 환차익 축소 부분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상쇄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일치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한국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한 5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오늘부터 하나씩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밸류업에 대해서 일본에서 좀 식은 줄 알았던 관심도가 사실은 훨씬 더 기대가 증폭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것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러 기업 미팅을 할 때도 그룹 미팅으로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서 빠지지 않았던 질문이 스트레치 쉐어홀딩스 축소 계획 혹은 주주 환원 계획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였고, 밸류업 기준을 좀 충족하지 못한 기업들은 이미 많은 기업들이 행동주의 펀드에 타겟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부적으로는 순자산 대비 스트레치 쉐어홀딩스 비중이 20% 이상일 경우에는 행동주의 펀드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약간 컨센으로 자리매김돼 있었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관련 지분을 축소하려는 분위기가 굉장히 확산 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도쿄거래소는 투자자들로부터 해당 지분을 매각하지 않거나 아니면 투자자들과 소통을 하지 않고 공시가 좀 부족한 기업들에게 좀 개선을 시켜라라는 요구를 받고 있을 정도로 일본 투자의 이제 밸류업이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많이 개선은 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일본 주식시장의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이 밸류업 기준 PB 1배, ROE 8%에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자사주 매입 설정 규모가 올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는데도 사실 해당 대원이 지분을 매각한 자금으로만 마련이 되다 보니까 현금이나 잉여현금 흐름은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밸류업의 본질적인 최종 목표는 이제 비효율 사업부를 정리를 해서 기업 경쟁력을 확보시키겠다라는 거지만 이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다만 현금이 충분하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이 분위기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자사주 매입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이 비단 올해에 한정된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내년에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브라질 채권 자료입니다. 박준호 연구원입니다.
해외 채권 박지호입니다. 브라질 채권이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분기 수익률은 소폭 회복을 했었지만 다시 4분기 들어서 큰 폭의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국채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속에서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자본 손실이 이자 수익을 훨씬 상회하면서 브라질 채권 투자는 손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브라질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12.25%로 100bp 인상했습니다. 만장일칠 동결이었고 9월 25bp, 11월 50bp에 이어서 연속 인상 사이클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인상의 배경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 이탈, 그리고 아웃풋 갭 상승에 따른 서비스 인플레이션 압력, 마지막으로 헤아라 통화 가치 저하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지목을 했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게 발표가 되면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특히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201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59%로 중앙은행의 목표 상단인 4.5%를 상회를 했고 중장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의 배경에는 양호한 성장률도 있지만 그 외에도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함께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앙은행도 재정정책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통화정책에서 중앙은행 최우선 목표 중 하나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것인데 이 부분이 흔들리면서 기준금리는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실질 기준금리 관점에서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명목 기준금리가 유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 기준금리는 낮아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더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했던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브라질 금융시장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러한 기대 인플레이션 급등이 다시 안정을 찾는 시점 혹은 그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는 브라질 채권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접근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속에서는 금리 상승 리스크가 여전하다고 보고 있고 그러한 환경에서는 특히 장기물 국채의 경우에는 단기물보다도 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인도시장 자료입니다. 김승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시아시장팀 김승민입니다. 인도는 전체 원유 수요 중 85%를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2년 러우 전쟁 이후 인도는 경제적으로 고립된 러시아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원유를 구입할 수 있게 되어서 현재는 러시아가 인도의 최대 원유 공급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 러우 전쟁이 휴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인도는 현재 공급받고 있는 저렴한 러시아 원유보다 높은 가격대로 원유를 수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 정부는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연료 보조금을 현재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지원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인도 정부가 연료 보조금을 확대하더라도 재정 부담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러우 전쟁 이전에 할당된 보조금 규모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도 정부의 보조금은 식료품과 비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내년 국제 유가가 올해 대비 소폭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인도 정부의 보조금에서 연료 부분은 중요도가 낮아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도 정부 재정 부담은 커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기업 및 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한국전력 자료가 있는데요. 정혜정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틸리티 담당 정혜정입니다. 한국전력 업데이트 리포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에 대해 투자 의견 바이오와 목표 주가 29,000원을 유지합니다. 최근의 정책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도 높아진 전기요금을 바탕으로 실적 개선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전망하에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유지합니다. 한국전력의 4분기 매출액은 23.8조 원, 영업이익은 2.9조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1% 개선되는 양호한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되는 것은 전기요금 인상과 낮아진 전력 구입 단가로 전력 판매 마진이 확대되었을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전기요금 같은 경우 10월 24일 진행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2개월가량 반영되면서 전력 판매 단가가 전년 동기 대비 4%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편 전력 조달 단가는 같은 기간 2.6%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는 석탄과 LNG 발전 단가가 각각 4.7%, 8.7% 하락한 것에 더불어 전력 사용량 감소 등으로 인해서 S&P가 10.6% 전년 동기 대비 낮아진 것을 반영한 데 따른 것입니다. 2025년에도 한국전력의 실적 개선세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2025년 한국전력의 매출액은 97.4조 원, 영업이익은 12.9조 원을 기록하면서 2024년 연간 영업이익 8.8조 원 대비 46%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정책 리스크 등을 고려할 때 2025년 전기요금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선제적으로 인상한 전기요금이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한국전력의 실적 및 재무 건전성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것은 다소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에 유가 하락이 전망되고 있고, 또한 신규 원전인 세울 3호기가 25년 중에 가동될 가능성이 높아 이런 부분들이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미디어 산업자료입니다. 최용현 연구원입니다. 네이버와 넷플릭스가 이제 제휴를 맺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11월 26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엔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이버 멤버십을 월간 4,900원 지불하고 넷플릭스 광고 요금제 5,500원을 시청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 결과 지금 넷플릭스는 가입자 이용자 수가 지금 평균 254만 명으로 11월 평균이 247만 명 대비 늘어났습니다. 넷플릭스는 이에 더해서 향후 이제 오징어 게임 2 등 이제 컨텐츠 출시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용자 유입을 늘리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제휴로 결국 저희는 OTT 경쟁이 심화되고 결국 OTT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네이버와 티빙도 지금 OTT 제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경쟁 심화가 돼서 마케팅 비용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컨텐츠 투자 비용 자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뭘까라고 고민해보면 저희는 이제 광고 쪽에서는 좀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이버도 넷플릭스도 그렇고 티빙도 그렇고 둘 다 이제 광고 요금제를 좀 키우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실적 발표에서 이제 광고용 요금제가 전분기 대비 35%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일부 국가에서 베이직 요금제를 폐지하면서 광고 요금제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국내에서도 베이직 요금제를 폐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따라서 광고 요금제 가입자 수는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미국 주식 자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고요. 유중호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기업 분석 담당 유중호입니다. 오픈AI가 이번 달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행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해당 기간 동안 매일 새로운 AI 기술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발간일 기준으로 5번의 발표가 있었고 앞으로 약 7번의 발표가 남아 있는데요. 일단은 AI 수익화와 그리고 경쟁력 제고가 좀 기대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와 연관돼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수혜도 기대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픈A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2월 5일부터 해서 기술을 하나씩 공개하고 있는데, 가장 처음 공개한 게 새로운 AI 모델인 O1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O1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존 챗GPT 대비해서는 더 높은 향상된 추론 능력을 갖췄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복잡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자나 엔지니어, 데이터 과학자 이런 고급 AI 기능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와 맞물려 가지고 챗GPT 프로라는 서비스를 새로 또 도입했습니다. 월 $200의 요금으로 추가 가격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I 수익화에 조금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텍스트로 동영상을 생성해주는 소라라는 기능을 이번에 또 완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나 동영상을 입력하면은 이제 이미지를 사용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준다던가, 아니면은 기존 동영상을 갖고 확장해가지고 추가 배경을 만들어준다던가 이런 편집 기능을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또한 일단은 구독 플랜에 따라서
기능 차이를 뒀기 때문에 일단 AI 수익화에 조금 더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는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와 GPT를 연동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애플의 시리에서 GPT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리에 질문을 하면은 챗 GPT 모델과 연동돼가지고 답변을 제공해주고, 또한 이제 상위 GPT 버전을 원하는 사용자에게는 애플 결제망을 통해가지고 구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밖에 이제 실시간으로 업무 협업을 도와주는 도구인 캔버스도 새로 출시된 기능이고요.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 수혜가 기대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019년부터 단연간에 걸쳐가지고 130억 달러 이상을 오픈 AI에 투자해 왔는데요. 챗 GPT를 자사의 서비스 곳곳에 결합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기능 발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경쟁력 제고와 장기적으로 시장 점유율 유지에 좀 기여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애저 매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최근에 분기 매출만 전년 동기 대비 31%가 증가했죠. 다만 이제 주가 프리미엄은 있지만 여전히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높은 점유율과 그리고 AI 선도 경쟁력, 그런 것들 기반해가지고 장기적인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리포트를 참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